안녕하세요. 옛말에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위를 예뻐해주는 것은 장모님이라는 뜻인데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을 만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옛날에 제가 대학생 시절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는데요. 남편과 저는 유독 일하는 시간이 자주 겹쳐 같이 일하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마감 시간이면 일이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친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밤이 위험하다면서 우리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친하게 지내다가 남편은 다니던 대학에 복학할 때가 되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로 바쁜지 한동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한동안 취업에만 집중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했어요. 쇼핑몰의 마케팅 부서였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광고 쪽으로 관심이 아주 많았거든요. 광고 제작자를 꿈꾸기도 했었는데 공모전에 몇 번 떨어져 보니 그쪽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안정적인 곳을 찾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달 후 아버지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하시고 어머니와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남양주의 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오랜 회사 생활에서 얻은 스트레스로 힐링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정말 즐겁게 전원 생활을 즐겼는데요. 앞마당에 상추랑 깻잎, 허브도 심고 방울토마토까지 키웠어요. 그 1년 동안 두 분 다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다만 대장암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는 행복한 전원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처음으로 여유를 내서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가꾼 예쁜 마당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행복해 하셨어요. 나는 한평생 일도 열심히 해보고 멋진 집에서도 살아보고 아름다운 정원도 가꿔보고 내가 기른 채소랑 과일로 음식까지 해먹어봤어. 돌아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일 수가 없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삶이었다고 생각한단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내 삶도 활짝 피어봤으니 이제 질 때가 되었을 뿐이야. 여보,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는 나를 만나서 고생이 정말 많았어. 나랑 결혼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당신은 여기서 더 예쁘고 맛있는 거 많이 즐기면서 오래오래 즐기다 와. 여보, 나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참 고마웠어. 어릴 때 부모님 잃고 의지할 처가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것도 아닌 날 만나서 평생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부족한 많은 어린 나이에 나를 만나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았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도 보고 예쁜 손주 낳는 것도 보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전부 이야기해줄게. 고마워 여보. 10대 시절 오빠 동생으로 어린 나이에 만나 어머니가 20살이 되자마자 결혼한 두 사람은 한평생을 서로를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사셨어요.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두 분일 만큼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었거든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항원 이혼이나 별것처럼 서로 소원해져서 떨어져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꿈꾸는 부부의 모습이라 늘 동경하고 존경해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가 아주 힘드실 것 같아 서울로 다시 오시는 건 어떤지 여쭤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아버지가 함께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고 하셨죠. 아버지와 행복한 추억이 많아 차마 떠날 수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시골에서 지내던 이모가 올라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이모는 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기도 하고 자꾸만 처지게 된다면서 두 분은 동네에 작은 국수집을 하나 차렸어요. 사람이 많은 동네는 아니라 장사가 대박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소일거리 삼아 하기에 딱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에 사는 단골분들이라 서로 친해지면서 이웃사촌으로 사이좋게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사 후에도 남양주의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외로우실까 계속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먼 거리를 출퇴근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모도 계시고 가게를 시작하시면서 기력도 많이 찾으신 것 같아 독립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와도 충분히 상의한 끝에 서울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 딱 나왔더라고요. 당장 가구나 전자제품 구입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풀 옵션 원룸이라서 집에 필요한 큰 제품들 살 돈도 줄고 무엇보다 회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서 교통비도 아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또 아래층에는 카페랑 편의점까지 있어서 딱 좋다 싶었죠. 그렇게 이사를 결정하고 짐을 다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어? 그런데 주민센터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를 보며 당황하길래 쳐다보니 예전 극장에서 같이 아르바이트하며 친하게 지냈던 그 남자애였어요. 그때보다 더 어른스러워진 모습으로 데스크에 앉아있는데 뭔가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여기서 만나나 싶더라고요. 뭐야, 너 여기서 일해? 뭐야, 너야말로 이 동네 무슨 일이야? 나 여기 앞에 있는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어. 와, 그동안 왜 한 번도 못 봤지? 아, 나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 나도 몇 주 전에 여기로 옮기게 됐어. 와,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저는 전입신고를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아는 얼굴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조만간 보자는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녁 퇴근 후 간단하게 밥을 먹으려고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익숙한 얼굴이 또 나타났어요. 뭐야? 너 여기서 뭐해? 나 여기 살아. 뭐? 진짜? 응. 안 그래도 그날 너 서류 처리해주면서 말해야지 했는데 그동안 밀린 안부 인사하느라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 네가 회사에서 잠깐 나온 거라 서두르는 것 같아서 더 길게 이야기도 못하고 뭐 나중에 지나가면 만나면 아는 척 해야지 하고 그냥 넘겼지. 아유, 근데 와, 이 같은 오피스텔이라 마주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만나네?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다니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야, 우리 시네마 인연 완전 질기다. 어떻게 집까지 같은 곳에 사냐? 맞아. 근데 아마 이 동네 사는 젊은 친구들은 다 여기 살지 않을까? 그런가? 아,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아는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네. 나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중인데, 너는? 나도 배고파서 여기 아래 치킨집에서 포장하려고 가는 길이었어. 너 혹시 치킨 좋아하냐? 그럼, 치킨은 없어서 못 먹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그날 저녁은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치킨집에서 닭다리 뜯으며 맥주까지 마시니까 진짜 밥 먹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 살면서 느낀 여러 불편한 점들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 중에 가장 고민이 밥이라며 앞으로도 종종 고기처럼 혼자 먹기 어려운 음식들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자취하는 청년 둘이 함께
의기투합을 하기로 했죠. 지난번 주민센터에서는 서로 바빠 길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잔뜩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등등 밀린 대화를 잔뜩 나눴어요. 둘이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와, 뭐야? 벌써 우리 여기서 3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진짜? 와, 벌써 11시가 넘었네. 옛날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은 옛날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더라. 왜 예전에 어르신들이 맨날 나 때는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지 이해가 된다니까. 맞아. 나도 요즘 친구들 만나면 앞으로 뭐 할까 이런 이야기보다 우리 학교 다닐 때나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또 일하는 곳이 행정 업무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오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자기 태어나기 전 태몽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참. 저희는 또 그렇게 정신없이 대화에 빠져들었다가 12시쯤 가게 영업을 마감한다는 직원분의 이야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날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서 조만간 주말에 시간 내서 고깃집이나 가자며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며칠 후 주말에 다시 만나서 동네에 있는 고깃집에 갔어요. 그날도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옛날 이야기부터 최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까지 그 친구 앞에서는 이상하게 남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도 속 시원히 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던 일들이나 지금도 혹시나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지는 않으실까, 아니면 건강은 괜찮으신지 늘 불안하다는 이야기까지 이상하게 못하는 말이 없었죠. 그건 아마 이 친구가 제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호응도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 애랑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거라 너처럼 많은 추억이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몇 년 짧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종종 그립고 생각이 났었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해. 게다가 이제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도 클 거야. 네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으니까 고민이 있으면 또 언제든 이야기해. 저희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 몇 층만 떨어져 있는 곳에 살다 보니 굳이 차려입고 시간을 내서 만나지 않아도 그냥 퇴근길에 저녁 먹을 겸 혹은 집에 누워있다가 간식 생각이 난다고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자며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도 하는 등 마치 중고등학생 시절 동네 친구가 다시 생긴 것 같았어요. 어머,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제가 요즘 맨날 같은 친구랑 붙어 다녔더니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했지만 왠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4번 이상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주말이면 함께 야구도 보러 가고 명동이니 종로니 유명한 곳들도 놀러 다니고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딱 데이트더라고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외모도 제 스타일에 가깝고 대화도 아주 잘 통하고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거운데 이런 게 사랑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서로 편하게 의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까지 다더라고요. 아직은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느 순간 그 친구와 부부가 된다면 어떨지 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거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저, 그, 우리 데이트하는 것 같지 않아? 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날도 인사동을 걷고 있는데 불쑥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뱉어놓고도 아차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지금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갛게 익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귀까지 화끈화끈한 열기가 느껴졌었거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아, 나 혼자 김칫국 마시다가 살에 걸릴까봐 엄청나게 조마조마했어. 말 실수했다는 생각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절 보고 웃어주었어요. 몇 달 만에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만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나는 네가 너무 좋지만 그 너희 어머니께서 나를 좋게 보지 않으실까 봐 걱정돼. 내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어른 중에 그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도 많잖아. 서로의 가치관이 그 다를 수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실걸? 사람만 좋으면 됐다. 늘 강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걱정되면 다음에 우리 어머니랑 같이 만나볼래?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한 후로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혹시나 저희 어머니가 만남을 반대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요즘은 그런 시선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혹은 대놓고 티나게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특히 학교 선생님이나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사장님 등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괜히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다고 했어요. 이전에 연애를 했던 사람이나 그 집 가족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면 돌파가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저에게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됨됨이를 보라고 일러주신 부모님이었기에 남자친구를 그런 이유로 반대하실 리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슬슬 어머니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만나는 친구가 있는 것 같더라. 네가 혼자서 밥을 그렇게 잘 챙겨 먹을 애가 아닌데 저녁마다 고기며 치킨이며 먹으러 다니고. 그래. 엄마는 언제든 괜찮아. 너희 시간 날 때 얼굴 볼 겸 들려. 근데 남자친구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제 남자친구의 만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아이고. 저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마라. 저 그래도 제가 어떻게 앞으로 장모님이라고 불러. 맞아요. 제 남자친구를 만난 어머니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완전히 푹 빠지고 말았어요. 처음 만난 날 바로 어머니에서 장모님으로 부르라며 바로 사위 자격을 통과시켰죠. 남자친구 역시 문제 상황이 생기면 정면 돌파를 하는 성격이다 보니 식사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안부를 나누고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부터 했어요. 가수가 꿈이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부모님은 시장이나 행사 같은 곳에서 노래하는 일을 하셨어요. 밤무대부터 장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니셨죠. 그날도 늦은 시간 지역에 있는 나이트에서 무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가 없어서 행사를 관리해주는 매니저 같은 분이 운전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술을 한 잔 걸치신 거예요.
운전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대신 해줄 사람도 없었고, 집에는 어린 제가 혼자 있으니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딱 한 잔 마셨다는 그 사람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밤길 운전에 술까지 드셨으니 사고로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저는 친척집을 전전했는데, 저희 친척분들 다들 집안이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급급한데 예상도 못한 어린애를 맡아 키우게 되었으니 제가 반가울 리가 없었죠.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다가 또 저 집으로 옮겨지고, 그때는 마치 제가 아무도 갖기 싫은 헌신짝이 된 것 같았어요. 서로 가지기 싫어서 폭탄 돌리듯이 돌리고 돌리고, 그렇게 몇 년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지내다가 결국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근데 차라리 거기가 편하더라고요. 서럽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 사랑 듬뿍 받은 친척집 아이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라도 보육원 식구들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제가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만 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곳이니까 차라리 괜찮았어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펑펑 우셨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면서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한다고 눈물을 쏟아내셨죠. 나도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시절에 집안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이었거든. 아버지는 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폐렴에 걸렸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피를 토하며 기침하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지.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랑 오갈 데가 없어서 친척집을 돌고 돌았어. 자네 말처럼 서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애들 둘이나 떠맡으니 반가울 리가 있나. 그러다가 결국 시골 할머니 집에서 어린 나이부터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내가 동생도 돌보고 할머니도 돌보면서 살았어. 정말 다행히도 우리 남편과 시댁은 참 좋은 분들이라 내가 부모 없이 저라도 흠잡지 않고 대해줬지만, 세상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지. 나이 들어서야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으니 괜찮지만 젊을 땐 그게 참 힘들었어. 어디 가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부모 없는 애라는 꼬리표가 주홍 글씨처럼 따라붙었거든. 내가 잘해도 그만, 못하면 저 부모 없는 애 저럴 줄 알았어 하면서 금방 손가락질을 당했지. 아휴, 그래서 자네 마음 너무 잘 이해하네. 그동안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어. 아휴,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그냥 간단하게 얼굴이나 한번 보고 인사나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순식간에 유대관계를 쌓았어요. 서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어려운 시절 잘 자라주었다고 손등을 두드려주고,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등을 쓸어주고,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아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집안의 반대는커녕 오히려 남자친구를 너무 예뻐하는 어머니 덕분에 저희 만남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 걱정된다는 제 이야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우리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건지, 남자친구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종 안부 연락도 드리고 계절마다 건강 챙기시라며 영양제랑 건강즙도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는 같이 사는 이모님도 드시라며 홍삼까지 보내드렸다고 하길래 얘가 정말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1년을 예쁘게 연애하다가 당연하게 결혼했어요. 저도 물론 그 친구가 참 좋았고 그 애도 저를 좋아했고, 저희 둘뿐만 아니라 어머니부터 이모까지 온 가족이 사랑하니 결혼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이 친구는 아마 저희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결혼한다는 이야기에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어머, 이제 그럼 우리 가족이니까 사이 아니고 아들 되는 건가? 어머니는 아들 같은 사이가 주눅들지 않게 결혼식장에서도 혼주석을 따로 마련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줄이기는 했지만 다른 하객들과 같이 자연스레 섞여 앉으셨죠. 앞에서 인사를 나눌 때도 어머니가 이모와 같이 서서 남자친구 지인분들에게도 다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굳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남편이 이제 대놓고 어머니 편을 든다는 거죠. 두 사람은 가끔 보면 저보다 더 부모 자식 사이 같았어요. 바쁜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어머니를 정말 잘 챙겨주기도 했고요. 장난스레 둘 사이가 질투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남의 부모님인데 이렇게 정성스레 챙겨준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고 그런 사이 예쁘다고 봐주는 어머니에게도 감사했죠.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가 요즘 이야기하는 딩크족처럼 아이 없이 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외동으로 자라서 아이를 2명 이상은 낳아서 키우고 싶었고 남편도 워낙 애들을 좋아하는 데다 어릴 때 자신이 가져보지 못했던 예쁜 가정을 이루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부터 쭉 노력해왔는데 이상하게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 몇 해는 자연스럽게 생기기를 기다려보기도 했고 혹시 제가 문제인가 싶어서 병원에서 임신 가능성 상담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2년 이내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집도 여분의 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했어요. 임신하면 바로 아이 방으로 꾸며야지 생각하면서 딸이면 이런 식으로 꾸미고 아들이면 이렇게 꾸며야지 남편이랑 그런 이야기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은 집에 방도 하나 남으니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늘 성화였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남편이 시간을 내서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기도 했죠. 제가 일 때문에 바쁠 때면 둘이 같이 남산타워도 올라가고 근처에 관광할 곳들도 다니고 휴가 때도 꼭 저희 어머니까지 챙겨서 같이 여행을 가고는 했어요. 등산부터 온천까지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모시고 다녔죠. 결혼하고 아이 소식을 어른들이 많이 기다리신다고 하길래 그 부분도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내심 손주를 기다리지는 않으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오신 어머니와 둘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혹시 손주 기다려? 아유, 엄마가 손주를 왜 기다려? 이렇게 예쁜 딸도 있고 멋진 아들도 있는데. 너희가 낳는다면 축하해 주겠지만 아이가 있어도 없어도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애가 없으면 또 어때? 요즘은 아이 없이 둘이 재밌게 사는 부부들도 많던데. 그리고 봐라 얘. 응? 애 있으면 나도 너희랑 이렇게 재밌는 데 다닐 시간이 있겠니? 너희도 맨날 애 보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지금처럼 이렇게 재밌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난 참 좋아 보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고 둘만 지내도 재밌고 행복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손주는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사실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괜히 불효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5년 차쯤이 되어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남편이 난임센터를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요즘은 다니는 부부들이 많다면서 우리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자고 이야기했죠. 저도 더 이상 자연적으로는 임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더 나이가 들면 출산할 때도 힘들 거라는 판단을 해서
남편과 함께 난임센터를 다니기로 했어요. 하지만 난임센터에 다닌다고 바로 아이가 뚝딱 마법처럼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센터에 계속 다니면서도 여러 차례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도 한 1년 반 정도만 노력해보고 안 되면 정말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편은 그래도 예쁜 손주를 낳으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지 않겠냐며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고 의지를 다졌어요. 난임센터 다닌다는 이야기에 어머니는 어디서 들었는지 몸에 부담도 많이 되고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냐고 걱정했어요.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밝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남편도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서 힘들 수도 있는데 장모님 예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난임센터를 다니기 시작한 저희 부부가 힘들까봐 어머니는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다며 오랜만에 좋아하는 반찬들의 백숙을 푹 삶아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야근, 남편은 회식에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늘 터미널까지 모시러 가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이들 먹일 생각에 반찬을 잔뜩 싸들고 오시다가 운전 중 핸드폰을 쓰느라 정신을 팔며 급발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있어 차마 빠르게 피하실 수도 없었던 어머니는 차체에 부딪히면서 퉁겨져서 거의 날아가다시피 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블랙박스로 영상을 보고 저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빠르게 구급차를 불러주어서 응급실로 옮겨졌고 수술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먼저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회의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던 제가 뒤이어 응급실로 뛰어갔죠. 도착하니 어머니는 여전히 수술 중이었고 다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심장과 폐, 내장 기관은 크게 이상이 없었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히기는 했지만 출혈도 빠르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깨어나기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어요.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며칠 혹은 몇 주, 어쩌면 몇 달 이상이나 그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래도 아직 호흡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옆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눈 주변이 다 짓무를 정도였어요. 딸인 저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저희는 같이 손을 잡으면서 괜찮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 씩씩한 분이니까 금방 깨어나실 거라고 그때까지 마음 굳게 먹자고 다짐했어요. 한동안 집중치료실에 있어야 해서 면회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어머니를 보러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옮긴 후 3일까지는 남편이 휴가를 내고 직접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출근해야 했기에 전문 간병인을 구했어요. 간병인분이 쉬는 날에는 낮에 이모가 오셔서 어머니를 대신 돌봐주었죠. 저녁이 되면 남편은 칼같이 퇴근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병원에 상주하면서 어머니 곁을 지켰죠. 옆에 누워서 용변 본 것도 정리해드리고 물수건으로 몸도 구석구석 닦아드리고 신문을 가져가서 읽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던 드라마도 옆에서 틀어주면서 마치 사고를 당하기 전 두 사람이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수다를 떨면서 시청했어요. 주말이면 하루 종일 자기가 병원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친딸인 저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봐주었죠. 주변에서 다들 남편이 어머니 아들인 줄 알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지극한 정성에도 어머니는 3주가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다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의식불명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앞으로 더 길게 봐야 할 수도 있다며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도 며칠이면 바로 깨어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혹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주변에 의식불명 관련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 몇 달 혹은 평생을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서 더욱 무서워졌어요. 제가 두려움에 혼자 괴로워할 때면 남편은 장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깨어나실 거라고, 우리 둘만 이렇게 두고 떠나실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는 했어요. 결국 한 달이 되어 어느 정도 신체적인 상처가 회복된 어머니를 옮기기 위해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한 달 가까이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서 자고 출근하기를 반복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퇴근하고 병원에 들러 월요일 아침까지 옆에서 어머니를 간병했죠. 그러다 보니 한 달 사이에 체중이 부쩍 줄었어요. 저에게 늘 힘이 되는 말을 해줬지만 본인도 걱정이 너무 많아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도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주말이라 이모를 남양주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엄청 다급하게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소리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어머니 상태가 안 좋게 변하기라도 한 걸까 걱정이 되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를 어떻게 운전해서 주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뛰어서 병실로 달려가니 어머니가 눈을 뜨고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라 아직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선 의식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동공 반응도 정상이고 호흡이나 다른 반사신경도 모두 원활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대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했던 어머니가 한 달 만에 다시 의식을 찾으신 거였죠. 어머니는 눈동자를 움직여서 저를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니 어머니는 눈동자와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으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이 다 쉴 정도로 웃고 있던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면서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드디어 말을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일 처음 하신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는 잘 있니? 손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가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이야기하더구나. 네가 임신했다고, 이제 할머니 된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사실은 남편은 갑자기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제가 거짓말 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손주 이야기라면 그 혹시나 아, 좀 혹시나 깨어나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래서 여보가 임신했다고 이제 할머니 되신다고 빨리 일어나셔야 한다고 그랬지.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몇 시간 뒤에 어머니가 일어나신 거야. 혹시 어머니가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정말로 기억하실 줄은 몰랐어. 아이고, 난 또 그것도 모르고. 아니, 내가 누워있는데 자네가 할머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어렴풋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내가 빨리 일어나야 하는데 생각이 들었지. 그러고 한참 뒤에 보니 눈이 떠지더구나. 마침 자네가 손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딱 맞춰서 깨어나다니 아주 기막힌 타이밍이네. 사실 어머니가 지난번 이모님이랑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간식 드시라고 방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온 줄 모르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알았죠. 사실은 저희 부담될까봐 아이 이야기 못하고 계셨지만 손주를 엄청 기대하셨다는 거요.
그래서 그 후로 바로 난임센터에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께 예쁜 손주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그랬어? 아이고, 그걸 들었었구나. 몰랐네. 아휴, 그래. 사실 너희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잖아. 그 와중에 내가 손주 소식은 언제 들려주냐고 이야기하면, 에휴, 괜히 부담되고 스트레스만 더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기다리지 않는 척 했지. 너희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에휴, 그랬는데, 그걸 들어버렸구나. 아이고, 그동안 마음 썼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희도 아이 소식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깨어나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큰 거짓말을 했다며 눈을 뜨자마자 실망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어느새 눈가가 촉촉하게 젖은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손을 이끌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 손을 꼭 잡은 채로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죄송은 무슨. 그동안 나 간병하느라 그렇게 고생했다며? 아주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님들도 사이가 어쩌면 그렇게 지극정성이냐고, 혹시 아들 아니냐고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라. 그리고 타이밍이 그랬던 건지, 자네가 손주 이야기를 해서 깨어난 건지 몰라도 오히려 이렇게 의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잘된 일이지.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정말 고마워. 나는 정말 복 받았다. 이렇게 예쁜 사이를 얻었으니, 아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니. 나는 자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 정말 고마워. 나한테 자네는 그냥 사이가 아니야. 아들 같은 사람이지. 그동안 얼마나 몸도 마음도 고생이 많았어. 아휴, 정말 고맙네. 어머니는 울면서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도 죄송하고 고맙다고 울면서 어머니 품에 꼭 안겼죠. 두 사람은 그렇게 또 한 번 병실에서 서로를 안은 채 한바탕 눈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 어머니는 이제 사이라는 호칭도 안 된다면서 아들, 우리 아들 하면서 남편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어머니가 태어나신 후 한동안 재활을 위해서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해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제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사고 이후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싶어서 넘기려는데 남편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약을 먹지 말고 임신인지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어요. 한동안 어머니 일로 정신이 없어서 난임센터 방문도 잊어버리고 있었기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약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려는 뜻에서 기기를 사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여보, 여보, 엄마. 화장실을 나오면서 제가 소리를 치자 두 사람 다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든 채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빠르게 기기를 확인했어요. 여보, 장모님, 이거 보세요. 저는 테스트기를 엄마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렸어요. 엄마는 잠깐 흐릿한지 집중하던 눈을 찌푸리면서 장을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라며 에구머니나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손뼉을 치시면서 활짝 웃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장하다 장해. 대단하다 우리 딸 아들. 아휴. 바로 다음 날 남편과 휴가를 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벌써 임신 7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기 전 아이가 생겼었나 봐요. 그동안 어머니에게만 신경 쓰느라 검사를 해볼 생각도 병원에 들를 찰나도 없었고 몸에 이상이 있어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었네. 소식을 일찍 전한 거였어. 그렇게 너무나 기쁘게도 저희에게 아기 소식이 찾아왔는데요. 저희 앞에서 티내지 않았던 어머니는 매일 태아 사진을 보면서 우리 손주가 벌써 입물렀다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어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하며 쉬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는 몸을 완전히 회복한 어머니가 매일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남편이 저를 위해서 과일이니 아이스크림이니 먹고 싶단 소리만 하면 새벽에도 뛰어가서 사오는 중이에요.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일 귀한 대접을 받는 중인데요. 곧 태어날 저희 아이도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이제 출산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부디 잘 낳고 오라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 이젠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쁜 손주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구해준 멋진 남편에게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